피터팬 제 15장 이번에는 후크 아니면 나. 우리 모두 살면서 이상한 일들을 겪잖아요. 그런데 한동안은 그게 이상한 줄도 모르고 지내기도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안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30분쯤 그랬다는 것을요. 피터도 바로 그날 밤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피터를 봤을 때 그는 한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몰래 섬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죠. 단검을 준비한 채 말이에요. 그는 악어가 지나가는 걸 봤는데 딱히 특별한 점은 못 느꼈대요. 하지만 이내 그 악어가 시계 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냈죠. 처음엔 소름이 끼쳤지만 곧 시계가 멈췄다는 걸 올바르게 추측했어요. 피터는 가까운 친구를 갑자기 잃은 동물이 어떤 기분일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죠. 대신 어떻게 이 재앙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쓸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똑딱거리는 소리를 내기로 했답니다. 야생 동물들이 그를 악어라고 생각해서 방해하지 않고 지나가게 하려던 거였죠. 그는 정말 훌륭하게 똑딱거렸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동물들 중에는 진짜 악어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악어는 피터를 계속 쫓아왔죠.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단지 시계가 다시 똑딱거린다고 생각해서 친구처럼 다가왔던 건지는 절대로 알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멍청한 동물들처럼 악어는 고정관념의 노예였으니까요. 피터는 별 탈 없이 해안에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갔죠. 그의 다리가 물에 닿았지만 마치 새로운 환경에 들어섰다는 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많은 동물들이 땅에서 물로 이동하지만 제 생각에는 다른 인간은 없었을 거예요. 피터는 헤엄치면서 단 한 가지 생각만 했대요. 이번엔 후크 아니면 나다. 그는 너무 오래 똑딱거려서 이제는 자기가 똑딱거리는 줄도 모르고 계속 그랬죠. 만약 알았다면 멈췄을 거예요. 왜냐하면 똑딱거리는 소리의 도움을 받아서 브리그선에 오르는 건 아무리 기발한 생각이라도 그에게는 떠오르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그는 자신이 쥐처럼 소리 없이 배 옆면을 기어 올라갔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는 해적들이 자신을 보고 움찔하는 걸 보면서 놀랐어요. 후크는 해적들의 한가운데에 있었는데 마치 악어 소리를 들은 것처럼 비참해 보였답니다. 악어. 피터가 악어를 기억하자마자 그는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 소리가 악어에게서 나는 거라고 생각해서 빠르게 뒤를 돌아봤죠. 그러고 나서야 자신이 그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순간적으로 상황을 이해했어요. 내가 이렇게 영리하다니. 그는 곧바로 생각했죠. 그리고 소년들에게는 박수를 치지 말라고 신호했어요. 바로 이 순간에 보급 장교 에드테인트가 뱃머리에서 나와 갑판을 따라 걸어왔답니다. 자, 독자 여러분. 피터가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지 여러분 시계로 한번 재보세요. 피터는 정확하고 깊게 찔렀어요. 존은 불운한 해적의 입을 막기 위해 손을 갖다 댔죠. 죽어가는 신음소리를 막으려고요. 그는 앞으로 쓰러졌어요. 내 소년이 쿵 하는 소리를 막기 위해 그를 잡았죠. 피터가 신호를 주자 시체는 배 밖으로 던져졌어요. 첨벙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는 침묵이 찾아왔죠. 얼마나 걸렸을까요? 하나, 슬라이틀리가 세기 시작했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피터는 온몸에 신경을 곤두세운 채 선실 안으로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한 명 이상의 해적이 둘러볼 용기를 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그들은 서로의 괴로운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더 끔찍한 소리가 지나갔다는 걸 알려주듯 말이에요. 그게 사라졌어요, 선장님. 스미가 말했죠. 안경을 닦으면서요. 모든 것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천천히 후크는 깃털 장식에서 머리를 내밀었어요. 너무나 열심히 귀 기울여서 똑딱거리는 소리의 메아리까지 들으려는 것처럼요. 아무 소리도 없었고 그는 몸을 꼿꼿이 세워 완전히 일어섰어요. 그럼 존이 판자를 위하여. 그가 뻔뻔스럽게 외쳤죠. 그들이 그가 굴복하는 걸 봤기 때문에 소년들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미워하면서요. 그는 악당들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요호, 요호, 활기찬 판자, 넌 그걸 따라 걷지. 그게 내려가고. 너도 내려갈 때까지 저 데이비 존스 아래로. 포로들을 더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 비록 품위를 좀 잃었지만 그는 가상의 판자를 따라 춤을 췄어요. 노래하면서 그들에게 찡그린 얼굴을 보여줬죠. 그리고 그가 끝났을 때 외쳤어요. 판자를 걷기 전에 채찍질을 맛보고 싶으냐?
그러자 그들은 무릎을 꿇었죠. 아니요, 아니요. 그들이 너무나 애처롭게 외쳐서 모든 해적이 미소를 지었답니다. 채찍을 가져와, 주크스. 후크가 말했어요. 그건 선실에 있어. 선실. 피터가 선실에 있었죠.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예, 예. 주크스가 쾌활하게 말했고 그는 선실로 성큼성큼 들어갔죠. 그들은 그를 눈으로 쫓았어요. 그들은 후크가 그의 노래를 다시 시작했다는 걸 거의 알지 못했죠. 그의 부하들도 함께 노래하기 시작했고요. 요호, 요호, 할퀴는 고양이, 그건 꼬리가 9개지. 알다시피. 그리고 그게 내 등에 쓰일 때 마지막 줄이 무엇이었는지는 결코 알려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노래가 선실에서 나온 무서운 비명으로 뚝 끊겼기 때문이죠. 그 비명은 배 전체에 울려 퍼지다가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꼬꼬댁 소리가 들렸는데 소년들은 잘 이해했지만 해적들에게는 비명보다 거의 더 소름 끼치는 소리였답니다. 그게 뭐였어? 후크가 외쳤죠. 둘. 슬라이틀리가 엄숙하게 말했어요. 이탈리아인 세코가 잠시 망설이다가 선실로 휙 들어갔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나왔는데 얼굴이 파래하게 질려 있었죠. 빌 주크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 이게 같은 놈아? 후크가 으르렁거렸어요. 그 위로 우뚝 서서요. 그에게 일어난 일은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찔려서. 세코가 공허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빌 주크스가 죽었다고. 놀란 해적들이 외쳤어요. 선실은 구덩이처럼 어두워요. 세코가 거의 중얼거리듯이 말했죠. 하지만 거기 뭔가 끔찍한 것이 있어요. 당신이 꼬꼬댁 소리를 내는 걸 들은 그거요. 소년들의 의기양양함과 해적들의 어두워지는 표정, 둘 다 후크에게는 분명히 보였어요. 세코. 그가 가장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죠. 돌아가서 나에게 그 꼬꼬댁을 가져와. 가장 용감한 자 중 용감한 세코가 그의 선장 앞에서 움찔하며 아니요, 아니요, 라고 외쳤어요. 그러나 후크는 그의 갈고리를 찰랑거리고 있었죠. 내가 가겠다고 말했나, 세코? 그가 곰곰이 생각하며 말했답니다. 세코는 갔어요. 먼저 절망적으로 팔을 휘두르면서요. 더 이상 노래는 없었고 모두가 이제 귀를 기울였죠. 그리고 다시 죽음의 비명이 들려왔고 다시 꼬꼬댁 소리가 났어요. 슬라이틀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셋, 그가 말했어요. 후크는 몸짓으로 그의 부하들을 모았어요. 죽음과 오즈 피씨. 그가 천둥처럼 외쳤죠. 누가 나에게 그 꼬꼬댁을 가져올 것인가? 세코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스타키가 으르렁거렸고 다른 이들도 그 외침을 따라했어요. 내가 자원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스타키. 후크가 말했죠. 다시 찰랑거리면서요. 아니요, 맹세코 천만에요. 스타키가 외쳤어요. 내 갈고리는 내가 그랬다고 생각하는걸. 후크가 말했죠. 그에게로 다가가면서요. 스타키, 갈고리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교수형을 당하겠어요. 스타키가 완강하게 대답했고, 다시 그는 선원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이것이 반란인가? 후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유쾌하게 물었죠. 스타키가 주모자야. 선장님, 자비를. 스타키가 애원했어요. 이제 온몸을 떨면서요. 악수하자, 스타키. 후크가 말했죠. 그의 갈고리를 내밀면서요. 스타키는 도움을 찾아 주위를 둘러봤지만 모두가 그를 버렸어요. 그가 뒤로 물러서자 후크가 앞으로 나아갔고 이제 붉은 불꽃이 그의 눈에 서려 있었죠. 절망적인 비명과 함께 해적은 긴 포대 위로 뛰어올라 자신을 바다로 던졌어요. 넷, 슬라이틀리가 말했죠. 그리고 이제 후크가 정중하게 말했죠. 반란이라고 말한 다른 신사분들이 있었나요? 등불을 움켜쥐고 위협적인 몸짓으로 그의 갈고리를 들어 올리며 내가 직접 그 꼬꼬댁을 가져오겠다. 그가 말했고 선실로 빠르게 들어갔어요. 다섯, 슬라이틀리가 그걸 얼마나 말하고 싶어 했는지요. 그는 준비하기 위해 입술을 적셨지만 후크가 비틀거리며 나왔는데 그의 등불 없이 말이에요. 뭔가가 불을 꺼버렸어. 그가 약간 불안정하게 말했죠. 뭔가가, 멀린스가 메아리 쳤어요. 세코는 어떻게 됐어? 누들러가 물었죠. 그는 주크스만큼 죽었어. 후크가 간략하게 말했어요. 선실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그의 꺼림칙함은 그들 모두에게 나쁜 인상을 주었고 반란의 소리들이 다시 터져나왔어요. 모든 해적들은 미신적이었죠. 쿡슨이 외쳤어요.
사람들이 말하길 배가 저주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징조는 설명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배에 더 있을 때래요. 나는 들었어요. 멀린스가 중얼거렸죠. 그는 항상 해적선의 마지막으로 오른대요. 그가 꼬리가 있었나요, 선장님? 사람들이 말하길. 다른 이가 말했는데 휴크를 악의적으로 바라보면서요. 그가 올 때 그건 배에 탄 가장 사악한 남자의 모습으로 온대요. 그가 갈고리를 가지고 있었나요, 선장님? 쿡슨이 무례하게 물었죠. 그리고 하나씩 차례로 배는 파멸했어. 라는 외침을 받아들였어요. 이것에 아이들은 환호를 참을 수 없었죠. 휴크는 그의 포로들을 거의 잊고 있었지만 그가 이제 그들에게로 휙 돌아서자 그의 얼굴이 다시 밝아졌어요. 여보게들. 그가 그의 선원들에게 외쳤죠. 자, 여기 생각이 있네. 선실문을 열고 그들을 안으로 몰아넣게.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 꼬꼬댁과 싸우게 하는 거야. 만약 그들이 그를 죽이면 우리에게 훨씬 더 좋고, 만약 그가 그들을 죽이면 우리는 더 나쁠 것도 없지. 마지막으로 그의 부하들은 휴크를 존경했고, 헌신적으로 그의 명령을 수행했어요. 소년들은 몸부림치는 척하면서 선실로 밀려 들어갔고, 문이 그들에게 닫혔죠. 자, 들어봐. 휴크가 외쳤고,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나 아무도 감히 문을 마주하지 못했죠. 예, 한 사람, 웬디가 이 모든 시간 동안 돛대에 묶여 있었어요. 그녀가 지켜보고 있던 것은 비명도 꼬꼬댁 소리도 아니었고, 피터의 재등장이었죠. 그녀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답니다. 선실에서 그는 찾으러 들어간 것을 발견했어요. 아이들을 수갑에서 풀어줄 열쇠였죠. 그리고 이제 그들 모두가 몰래 나왔는데 그들이 찾을 수 있는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먼저 그들에게 숨으라고 신호한 후 피터는 웬디의 속박을 풀어주었죠. 그러고 나서 그들 모두가 함께 날아가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가 그 길을 막았는데 맹세였죠. 이번엔 후크 아니면 나. 그래서 그가 웬디를 풀어주었을 때 그는 그녀에게 다른 아이들과 함께 숨으라고 속삭였고 그 자신이 돛대 옆 그녀의 자리를 차지했죠. 그녀의 망토를 그의 주위에 두르고서 그가 그녀인 것처럼 보이도록 말이에요. 그런 다음 그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꼬꼬댁 소리를 냈어요. 해적들에게 그것은 모든 소년들이 선실에서 죽어 있다고 외치는 목소리였죠. 그리고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후크는 그들을 격려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가 키웠던 개들처럼 그들은 그에게 송곳니를 드러냈고 그는 만약 지금 그들로부터 눈을 떼면 그들이 그에게 달려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죠. 여보개들. 그가 말했죠. 필요에 따라 달래거나 때릴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단 한순간도 움츠러들지 않으면서요. 내가 생각해냈네. 배에 요나가 있어. 그래. 그들이 으르렁거렸죠. 갈고리를 가진 남자가. 아니, 여보개들, 아니야. 그건 그 소녀야. 여자가 배에 타면 해적선에는 결코 행운이 없었지. 그녀가 가면 배를 바로잡을 거야. 그들 중 일부는 이것이 플린트의 말이었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시도해 볼 가치가 있어. 그들이 의심스럽게 말했죠. 소녀를 배 밖으로 던져. 후크가 외쳤어요. 그리고 그들은 망토를 입은 형상을 향해 돌진했죠. 이제 당신을 구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아가씨. 멀린스가 조롱하며 쉬소리를 냈어요. 한 사람이 있어. 형상이 대답했죠. 그게 누군데? 복수자 피터팬. 끔찍한 대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자 피터는 그의 망토를 벗어던졌죠. 그러자 그들 모두가 선실에서 그들을 쓰러뜨린 것이 누구였는지 알게 되었고, 후크는 두 번 말하려고 시도했고 두 번 실패했어요. 그 무서운 순간에 저는 그의 격렬한 심장이 부서졌다고 생각해요. 마침내 그가 외쳤죠. 그를 흉골까지 쪼개라. 그러나 확신 없는 외침이었어요. 내려가, 소년들아, 그리고 그들에게로. 피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리고 다음 순간 무기들의 충돌 소리가 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만약 해적들이 함께 있었다면 그들이 이겼을 것이 확실해요. 그러나 습격은 그들이 여전히 긴장이 풀려 있을 때 왔고 그들은 이리저리 달렸어요. 거칠게 휘두르면서요. 각자 자신이 선원 중 마지막 생존자라고 생각했죠. 1대1로는 그들이 더 강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방어적으로만 싸웠고 그것이 소년들이 쌍으로 사냥하고 그들의 먹이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답니다. 악당들 중 일부는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다른 이들은 어두운 신처에 숨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슬라이틀리에게 발견되었죠.
슬라이틀리는 싸우지 않고 등불을 들고 뛰어다녔어요. 그걸 그들의 얼굴에 비쳤고 그래서 그들은 반쯤 눈이 멀어 다른 소년들의 피로 얼룩진 칼들의 쉬운 먹이가 되어 쓰러졌죠. 무기들의 쨍그랑 소리, 가끔의 비명이나 첨벙 소리, 그리고 슬라이틀리가 단조롭게 쎄는 소리 5, 6, 7, 8, 9, 10, 11을 제외하고는 들을 소리가 거의 없었어요. 한 무리의 야만적인 소년들이 후크를 둘러쌌을 때 모두가 사라진 것 같았죠. 후크는 마법에 걸린 생명을 가진 것처럼 보였는데 그 불의 원 안에서 그들을 제압하며 지켰어요. 그들은 그의 부하들을 처리했지만 이 남자 혼자 그들 모두에게 필적하는 것 같았죠. 그들은 계속해서 그에게 달려들었고 계속해서 그는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냈어요. 그는 그의 갈고리로 한 소년을 들어 올렸고 그를 방패로 사용하고 있었죠. 방금 멀린스를 칼로 꿰뚫은 다른 소년이 싸움에 뛰어들었답니다. 칼을 거두어라, 소년들아. 새로운 자가 외쳤죠. 이 남자는 내 것이다. 이렇게 갑자기 후크는 자신이 피터와 마주하고 있음을 발견했어요. 다른 이들은 뒤로 물러나 그들 주위에 원을 만들었죠. 오랫동안 두 적들은 서로를 바라봤는데 후크는 약간 떨고 있었고 피터는 그의 얼굴에 이상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후크가 마침내 말했죠. 이것은 모두 내 짓이로구나. 그래, 제임스 후크. 엄격한 대답이 돌아왔죠. 이것은 모두 내 짓이다. 자랑스럽고 건방진 젊은이. 후크가 말했어요. 내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어둡고 불길한 남자여. 피터가 대답했죠. 내게 덤벼들겠다. 더 이상의 말 없이 그들은 덤벼들었고 한동안 어느 쪽 칼도 유리하지 않았어요. 피터는 훌륭한 검객이었고 눈부신 속도로 막아냈죠. 계속해서 그는 허를 찌른 후 그의 적의 방어를 꿰뚫는 찌르기로 이어갔지만 그의 짧은 팔길이가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고 그는 칼을 깊이 박을 수 없었죠. 후크는 실력에서는 그에게 거의 뒤지지 않았지만 손목 사용에서는 완전히 민첩하지 못했고 그의 공격의 무게로 그를 뒤로 밀어냈어요. 리오에서 바베큐가 오래전에 그에게 가르쳐준 좋아하는 찌르기로 갑자기 모든 것을 끝내기를 희망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이 찌르기가 계속해서 막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가까이 다가가 그의 철제갈고리로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고 했는데 그 갈고리는 이 모든 시간 동안 허공을 핥히고 있었죠. 그러나 피터는 그 아래로 몸을 굽혔고 맹렬하게 찌르며 그의 갈비뼈를 관통했답니다. 그 자신의 피를 보는 순간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특이한 색깔이 그에게 불쾌했던 칼이 후크의 손에서 떨어졌고 그는 피터의 자비에 녹였어요. 이제 모든 소년들이 외쳤지만 웅장한 몸짓으로 피터는 그의 상대에게 칼을 집어들라고 권했죠. 후크는 즉시 그렇게 했지만 피터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극적인 느낌과 함께였어요. 지금까지 그는 어떤 악마가 자신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더 어두운 의심들이 그를 덮쳤죠. 너는 누구이고 무엇이냐? 그가 쉰 목소리로 외쳤어요. 나는 젊음이야. 나는 기쁨이야. 피터가 무심하게 대답했죠. 나는 알에서 부화한 작은 새야. 이것은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행한 후크에게 피터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조금도 모른다는 증거였는데 그것이 바로 좋은 모습의 절정이죠. 다시 덤벼들자. 그가 절망적으로 외쳤어요. 그는 이제 인간 도리깨처럼 싸웠고 그 끔찍한 칼이 모든 휘두름은 그것을 막는 어떤 남자나 소년이라도 둘로 쪼갰을 거예요. 그러나 피터는 그 주위를 날아다녔는데 마치 그 칼이 만들어내는 바람, 그 자체가 그를 위험지대 밖으로 날려보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돌진에 들어가 찔렀어요. 후크는 이제 희망 없이 싸우고 있었죠. 그 열정적인 가슴은 더 이상 생명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은혜를 갈망했답니다. 그것이 영원히 차가워지기 전에 피터가 나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었죠. 싸움을 포기하고 그는 화약고로 달려가 그것에 불을 붙였어요. 2분 안에 그가 외쳤죠. 배가 산산조각 날 것이다. 이제 그는 생각했죠. 진정한 모습이 나타날 거야. 그러나 피터는 화약고에서 포탄을 손에 들고 나와서 침착하게 그것을 배 밖으로 던졌어요. 후크 자신은 어떤 종류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을까요? 그가 잘못 인도된 남자였지만 우리는 그와 공감하지 않으면서도 그가 마지막에 가서 그의 종족의 전통에 충실했다는 것을 기뻐할 수 있죠.
다른 소년들은 이제 그 주위를 날아다니고 있었는데 조롱하고 경멸하면서요. 그리고 그는 가판을 비틀거리며 돌아다녔는데 그들을 향해 무력하게 위로 휘두르며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오래전 운동장에서 구부정하게 서 있거나 선행으로 추천되거나 유명한 벽에서 벽 게임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의 신발은 옳았고 그의 조끼는 옳았고 그의 넥타이는 옳았고 그의 양말은 옳았답니다. 제임스 후크, 완전히 영웅적이지 않은 인물이 아닌 그대여, 안녕.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마지막 순간에 도달했기 때문이죠. 피터가 단검을 든 채 공중을 통해 천천히 그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기 위해 난간 위로 뛰어올랐어요. 그는 악어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죠. 왜냐하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시계를 멈췄기 때문이에요. 이 지식이 그에게서 면제되도록 말이에요. 마지막에서 우리로부터의 작은 존경의 표시였죠. 그는 마지막 승리 하나를 가졌는데 저는 우리가 그걸 그에게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가 난간 위에 서서 공중을 미끄러지듯 오는 피터를 어깨 너머로 바라보며 그는 몸짓으로 그에게 발을 사용하라고 권했죠. 그것은 피터가 찌르는 대신 발로 차게 만들었답니다. 마침내 후크는 그가 갈망했던 은혜를 얻었어요. 나쁜 모습. 그가 조롱하며 외쳤고 만족하며 악어에게로 갔죠. 이렇게 제임스 후크는 죽었답니다. 17. 슬라이틀리가 외쳤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숫자에서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았죠. 그날 밤 15명이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어요. 그러나 2명이 해안에 도달했답니다. 스타키는 레드스킨들에게 붙잡혔는데 그들은 그를 그들의 모든 아기들을 위한 유모로 만들었죠. 해적에게는 정말 우울한 몰락이었어요. 그리고 스미는 그 이후로 그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방랑했는데 자신이 제임스 후크가 두려워한 유일한 남자였다고 말함으로써 불안정한 생계를 꾸렸죠. 웬디는 물론 싸움에 참여하지 않고 옆에 서 있었는데 비록 반짝이는 눈으로 피터를 지켜보았지만요.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나자 그녀는 다시 두드러지게 되었어요. 그녀는 그들을 똑같이 칭찬했고 마이클이 그가 한 명을 죽인 장소를 그녀에게 보여주었을 때 기쁘게 몸서리쳤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들을 후크의 선실로 데려갔고 못에 걸려있던 그의 시계를 가리켰어요. 그건 1시 30분 이라고 했죠. 시간의 늦음은 거의 모든 것 중 가장 큰 것이었어요. 그녀는 그들을 해적들의 침대에 꽤 빨리 재웠는데 여러분도 확신할 수 있겠죠. 피터를 제외한 모두를 말이에요. 피터는 갑판에서 위아래로 뽐내며 걸었는데 마침내 긴 포대 옆에서 잠들 때까지요. 그는 그날 밤 그의 꿈들 중 하나를 꾸었고 오랫동안 잠결에 울었고 웬디는 그를 꼭 안아주었답니다.